자, 그러면 이제 3강입니다. 입문과정 3강. 이제 바로 본 수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강, 2강은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시험 전망이었고요. 용어 정리 중에서 일단 우리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과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을 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 세 번째 자료를 클릭하셔서 다운받아 주시면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완전 다른 말입니다. 그냥 완전 다른 거예요. 일단 복합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이 언제 처음으로 만들어졌냐면 1970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그죠? 예. 1970년에 당시 건국대학교 김영진 교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내신 학문이 부동산학인데, 김영진 교수님이 이렇게 부동산학을 만들 때는 무에서 이렇게 유를 창조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야? 기존에 있던 학문을 짬뽕시켜서 만든 학문이 바로 부동산학입니다. 그럼 어떤 학문들을 짬뽕시켰느냐? 한번 볼까요? 예. 토지가 이렇게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예.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부동산학은 건축학 또는 토목학 이런 것들과 당연히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이유를 묻습니다. 왜 짓지? 돈 벌려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수익을 얻으려면 당연히 경제학, 경영학과도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부동산을 더 높게 지으면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임대 공간이 많이 창출될 테니까. 근데 왜 여기까지밖에 건물을 못 지었느냐? 바로 건폐율 때문 또는 용적률 때문. 올리는 건 용적률이죠. 용적률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과도 우리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은 사인과, 법에서는 개인을 사인이라 그래요. 사인과 국가 간의 수직적 법률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야. 갑이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줄 테니까 담보 내놔라 그래요. 이때 갑과 은행사에서 맺어지는 법률관계를 우리는 나중에 배우십니다. 민법에서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저당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법이라 그래요. 사법.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공법이 뭐냐 사법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단 하나만 주관하면 말의 어떤 단어의 격이 상당히 높아져요. 수직이란 표현과 수평이란 표현을 갖다가 써주시면 좋습니다. 사인과 사인 간의 수평적 법률 관계를 사법이라고 한다면, 사인과 국가 간의 수직적 법률 관계를 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용적률, 뭐 건축할 때 허가받아야 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인과 국가 간의 공법적인 측면이고요.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우리는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방금 소개해드렸던 건축학, 토목학, 경제학, 경영학, 공법, 사법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부동산학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우리 김영진 교수님이 이걸 세 개 측면으로 묶습니다. 먼저 공법과 사법은 부동산학과 관련이 있긴 한데 법률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그래요. 경제, 경영학은 부동산학과 관련이 있긴 한데 경제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그래요. 건축, 토목학은 부동산학과 관련이 있긴 한데 기술적 측면, 즉 물리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이라는 표현과 물리적이라는 측면이라는 표현을 동의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뭘로? 동의어로. 동의어 같은 말입니다. 간혹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셔요. 아니 왜 기술이 물리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마치 저한테 너는 왜 이종호지?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약속입니다. 약속. 부동산학에서는 용어를 정의할 때 기술적 측면으로 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의어로 물리적 측면이라고 정의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 동의어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 물리적 같은 말. 이걸 갖다 우리는 3대 측면이라고 하고 이걸 짬뽕시키는 것을 갖다 우리는 복합 개념이라 그래요. 앞으로 제 입에서 복합 개념이라고 하면 표현이 나오면요, 3대 측면의 법경기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법, 경, 기. 이걸 갖다가 2대 측면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몇 대 측면이요? 2대 측면. 법과 경제는 눈으로 봤을 때 그 형체가 없다라고 해서요, 무형적 측면이라고 표현하고요. 기술적 측면은 눈으로 봤을 때 그 형체가 있다라고 해서 유형적 측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에 확인이 되는 거 유형,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 무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쳐다보고 있으면 이 부동산은 누구 소유인지, 저당권 몇 개 설정되어 있는지, 어떤 법 규제를 받는지 눈에 보여 안 보여? 법은 안 보여. 그러니까 형체가 없다, 무형.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와 같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찾아봤을 때 이 부동산은 얼마짜리인지, 임대료는 얼마쯤 나오는지 알 수 없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 이런 것들도 무형, 법과 경제가 다 무형이란 말이야. 근데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얘는 눈에 보여. 얘가 몇 층짜리인지,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유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경기 하시면 되고,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과 경제 묶어서 뭐야? 무형. 기술적 물리적 측면을 유형. 그래서 우리 동의하게 합시다. 기술적 측면 같은 말이요, 그러면 물리적 측면 하시면 되고, 물리적 측면 같은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형적 측면이 아니라 유형적 측면,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의어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부동산 학에서는요, 동의어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기술적, 물리적, 유형적. 출제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출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 소리 못해. 그러니까 앞으로 법경기 중에서 적어도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은 그냥 법경 두 개 합쳐서 무형이라고 부르는 반면,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에다가 유형적 측면이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부동산학이 복합 개념의 학문이니까 부동산을 바라볼 때도 복합 개념으로 보자는 겁니다. 우리 이름만 이것을 갖다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필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안 하셔도 돼. 편하게 보세요. 저랑 접속만 돼 있으면 돼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니까 3대 측면. 그럼 법경기 하시면 됩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자.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자. 세 번째는 기술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기술적 측면은 제가 물리적 측면이라 그랬죠. 자,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에는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이 있고요,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협의할 때 협자는 좁을 협자고요, 광의할 때 광자는 넓을 광자예요. 그러니까 너 생각이 왜 이렇게 협소해 할 때 그 협이 좁은 의미, 좁은 의미 부동산. 광폭타의할 때 넓을 광자를 쓰는 겁니다. 좁은 의미 부동산과 넓은 의미 부동산을 구분하는 것은 법경기 중에서 법률적 측면에서의 구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법이 주로 민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민법 배우시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심심할 때 99조 1항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요? 민법 9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요. 그 민법 99조 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2항에서 나머지는 다 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법은 상당히 범위가 좁게 부동산을 정의하는 거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 나머지는 다 동산.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바라봤더니만 토지 및 그 정착물만 부동산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라. 그래서 이것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 한번 해볼까요? 협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따라했어? 모두 같은 말. 협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4개가 모두 같은 말입니다. 한 번 더. 협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모두 같은 말. 그럼 광의 부동산은요? 방금 얘기했던 토지 및 그 정착물, 협의 부동산을 받고 준부동산이라는 걸 추가합니다. 준부동산을 같은 말로 의제 부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를 받고 시작했다? 협의 부동산을 받고 시작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 부동산에 속해요, 광의 부동산에 속해요? 라고 물으면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둘 다에 속해요? 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의도 협의를 받고 출발하니까. 오케이? 다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뭐가 맞긴 해요? 협의 부동산에 맞긴 하지. 하지만 광의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을 받고 플러스 준부동산이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해당되는 협의 부동산은 어디에도 속한다? 광에도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 하셔야 됩니다. 액 하다 걸려봐 진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그러면 협의와 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 가지고 구분하냐면 요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요거 준부동산 갖고.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가지고 구분한다고요? 준부동산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준부동산 가지고. 그래서 준부동산이 있으면 광이고요, 준부동산이 없으면 협의입니다. 그래서 협광의를 구분할 때는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에도 광의에도 둘 다 붙박이로 박아놓고, 오케이? 준부동산 없어, 토지 및 그 정착물만 있어, 그럼 협의. 준부동산 있어, 그럼 이거는 광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도 속하고 광의도 속하는 반면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은 협의에는 없고 광의만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준부동산이 뭔지 봐야 되겠네. 협광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니고 준부동산이니까.
준부동산. 같은 말로 의제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요거는 나중에 민법이나 다른 등기법 시간에도 배울 겁니다. 자, 동사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천천히 들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나중에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없어요. 동사는 공시방법을 점유로 공시를 해요.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 원칙이 등기, 예외적으로 뭐 등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등기 등록으로 공시를 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법칙만 지켜진다면. 근데 동산들 중에서 상당히 건방진 동산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임목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민법에서 얘기했던 토지 및 그 장착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치 지가 부동산인 것처럼 공시방법을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해버리더란 얘기예요.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추다 보니까 원래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 이 준하여 취급한다는 것을 유식한 말로 부동산으로 의제해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같은 표현으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같은 표현으로 부동산에 의제해 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당분간은 이렇게 합시다. 준부동산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기계 종류 있어요? 재단 종류 있어요? 기타 종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기계 한 4개 정도, 재단 한 2개 정도, 기타 한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한 8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부동산 3종 그러면 기계, 재단, 기타, 기계, 재단, 기타 하시면 돼.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뭐? 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뭐? 재단. 어업권, 임목은 뭐? 기타. 이렇게 해서 기계재단, 기타, 기계재단, 기타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세부사항은 나중에 암기. later. 이때 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준부동산은 부동산에 준하에 취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준하에 취급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일단 첫 번째는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준부동산들은. 그다음에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요건 다 되는 거고요. 심지어 요건 세모 중개대상물이 되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요거는 2개만 되는데 뭐 편하게 들으세요. 지금은요. 나중에 중개사법 시간에 다 배울 겁니다.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재단 종류 하나, 공장재단과 강업재단과 어업권 이런 건 안 되고요. 임목. 그러니까 임목하고 재단 종류는요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요 얘기만 조금 해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민법에서도 중요하니까. 자, 나중에 우리 민법 시간에 어떤 걸 배우셔야 되냐면 이렇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거든요. 이때 사용수익 처분을 제한한다 그래서 제한물권이라는 걸 공부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는 물건을 용익물권이라고 하고요. 처분을 제한하는 물건을 담보물권이라고 하거든요. 용익물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법조문 순서니까 편하게 요거 조문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같은 게 있어요. 필기는 안 하셔도 돼요. 이때 부동산은 이 제한물권 6개 중에서요. 어떤 게 되냐면 일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돼요. 유치권 되고 저당권 되고 질권 안 돼요. 질권 빼고 다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부동산은 질권 빼고는 제한물권 6개 다 되는구나, 5개가 다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사는요 원칙적으로 일단 용익물권 다 안 돼요. 용익물권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질권 되고요, 유치권 돼요. 근데 저당권이 안 돼요. 저당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요 안 되는 걸 공부하지 마시고 되는 걸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되고? 유치권 되고, 유치권 둘 다 돼요. 유치권 둘 다 되고, 그리고 질권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안 되는 거 하나, 질권 빼고 다 돼. 이렇게. 동사는 되는 거 2개, 유치권과 질권만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거만 봐야 되겠다. 부동산은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저당권 설정이 뭐 하는데 되는데, 동사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된단 말이야. 원칙적으로. 근데 방금 소개해드렸던 무슨 부동산은, 주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뭐기 때문에 등기나 등록이기 때문에 원래는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은 저당권 설정이 돼요. 오케이? 걔는 부동산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당권 설정이 되지? 저당권은
부동산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준부동산이라서 그래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의제해 줬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준부동산은 부동산의 준하의 처리가 되니까. 이해하셨죠? 근데 36회 시험에 뭐 좀 어렵게 나온 부분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36회 시험에 35회 시험에 죄송합니다. 35회 시험에 준부동산 중에서 등기 등록으로 공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게 등기로 공시되고 어떤 게 등록으로 공시됐어. 난이도 상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요, 어디서 나왔던 문제냐면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품앗이 문제거든요. 참고로 기계 종류는 대부분 등록을 해요. 자동차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 등록하고요. 어업권도 등록을 해요. 근데 기계 종류 중에서 유일하게 선박이에요. 물론 20톤 이상의 선박입니다. 20톤 이상 선박. 선박은 등기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기계 종류 4개 중에서 선박 빼고는 다 등록 이렇게 공부하셔도 좋아요. 선박. 참고로 선박은 그 기관으로 움직이는 배를 기선이라 그래요. 기선. 이거 잠깐 넘겼다가 갈게요. 기관으로 움직이는 배를 뭐라고 한다고요? 기선. 모타보트. 엔진으로 움직이는 배. 그리고 돛으로 움직이는 배를 범선이라 그래요. 돛담배 알죠? 범선이라 그래요. 왜 우리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돛대도 하니 달고 삿대도 없이 랄랄라 가기. 미친 거 아니에요. 그냥 돛대 할 때 이거라도 우리는 범선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생항행 능력은 없고 다른 배에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배를 뜰 붙여서서 부선이라고 하거든요. 선박의 종류는 우리가 3개를 봅니다. 기관으로 움직이는 기선, 그리고 돛으로 움직이는 범선, 그리고 자생항행 능력은 없고 다른 배에 질질 끌려다니는 부선. 그런데 기선과 범선은 20톤 이상만 등기할 수 있고요. 부선은 100톤 이상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특히 중개사 시험에서 부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사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박 그러면 기관으로 움직이는 배인 기선과 돛으로 움직이는 범선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선박 그러면 그냥 이거야. 기선하고 범선이야. 그 애들 20톤 이상입니다. 20톤 이상. 그래서 20톤 이상의 선박할 때 선박은 기선하고 범선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선은 100톤 이상인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만무하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많이 놀랬나요? 미안합니다. 재단 2개.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단들 전부 다 등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재단과?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하고. 그 다음에 임목을 등기하는데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일 때만 가능하냐면 수목의 집단.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됐는데 수목의 집단들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임목이란 말을 쓰려고 그러면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임목이 되기 위해서 뭐이어야 되고요. 수목의 집단이어야 되고 등기했을 때만. 한 번 더. 뭐이어야 되고요. 수목의 집단이어야 되고요. 뭐 했을 때만? 등기했을 때만. 그래서 이게 이번 35회 때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 등기할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리고 일단은 20톤 이상의 선박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 일단 몇 개? 1개. 나머지는 등록하는 거 쭉 나오다가 갑자기 나무 한 그루가 나온 거야. 나무 한 그루는 안 돼요.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한다면 나무 한 그루는 안 되고 수목의 집단이면서 등기했을 때만 임목하는 거거든요. 그건 등기할 수가 있거든. 이제 임목이 되면서.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의 신청이 들어갔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로 나무 한 그루가 등기된 경우가 있대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예외 규정을 꼬투리 잡아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한번 넣어봤는데, 요거는 법령에 의해서라는 표현 때문에 조금 가능성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역대 이의 신청 받아들여진 결과를 보면요, 오히려 가능성이 높았던 문제가 이의 신청에서 탈락이 되고 가능성이 낮았던 문제가 오히려 이의 신청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꽤 있었으니까 아직 발표 전이니까 요 한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신 분들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거 지금 저랑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암기하지 말고요. 편안하게. 자,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함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 그래서 소유권, 저당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요. 심지어 중개 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준부동산의 종류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가 있다 그랬죠. 이때 등기할, 보지 말고 하면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 보지 말고. 등기할 수 있는 건 4개. 등록할 수 있는 건 4개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 등록은 일단 기계 종류 3개 다 끌고 와야 돼. 뭐 빼고? 선박 빼고.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다 등록. 그리고 어업권 등록. 오케이. 그 다음에 기계 중에서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즉 20톤 이상의 선박 기계 하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단 2개, 그리고 20개 집단이면서 등기하게 되면 뭐라 그랬죠? 제가 임목이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 20톤 이상의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은 등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떠버리면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건 아니고요. 제가 토지 및 그 정착물하는 협의와 협의를 받고 준부동산에 추가되는 광의로 부동산을 구분하는 것은 법경기 중에서 어떤 측면에서 구분입니까? 그러면 법률적 구분이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경제적 측면이나 기술적 측면의 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협의, 광의, 토지 및 그 정착물, 준부동산 이런 표현이 뜨면 무조건 법경기 중에서 법률적 구분이다. 특히 무슨 법? 민법 기준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요. 일단 첫 번째,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산. 두 번째,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생산 요소를 그냥 생산재 그러기도 합니다. 생산재. 그리고 소비재. 그리고 상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자, 5개입니다.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얘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주로 얘가 나와요. 90% 이상. 그래서 일단 뭐 가격, 임대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경제적 측면일 거고요. 문제 풀다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뜨면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잠깐 우리 여기 와서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자,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경제 활동하는 곳이 어딘가요? 라고 물으면 시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경제 활동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시장이에요. 시장은 누구와 누가 만나요? 그러면 시장에 가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공급자도 있고 수요자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저씨도 있고 아줌마도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시장에 가면 물론 있겠지만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곳이 시장입니다. 이때 수요자들이 공급자들에게 주는 것과 공급자들이 수요자들에게 주는 것을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자들은 공급자들에게 돈을 줄 거예요. 돈 이렇게.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할 겁니다. 이 돈과 상품이 이렇게 거래되고 교환되는 곳이 바로 시장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접근이 편합니다. 돈을 반드시 둘로 구분해요. 학문에서는 내 돈과 남의 돈. 내 돈을 자본이라 그래요. 회계학에서는 내 돈을 자본. 남의 돈을 뭐라 부르냐면 부채라고 불러요. 뭐요? 부채. 이걸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자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돈은요 항상 내 돈과 남의 돈을 구분한다. 내 돈, 자본, 남의 돈, 부채 합쳐서 자산. 그러면 자 여러분들 부동산 한 채가 내 전재산이야. 전재산인데 부동산이 10억짜리야. 10억짜리야. 근데 내 돈 4억 박았어. 은행에서 6억 빌려와야 되지. 6억은 뭐 많이 쓰는 말이니까 부채가 됩니다. 이때 10억이 뭔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자산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진짜. 4억이 뭐예요? 그럼 이거는 자본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내 거와 남의 거를 구분하셔라는 거예요. 내 거 자본, 남의 거 부채 합쳐서 자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자산 규모가 크긴 한데 부채가 많아서 자산 규모가 큰 회사는 부실기업이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자본이 많으면서 자산 규모가 큰 회사가 일반적으로는 튼실한 회사가 된다. 어쨌든 내 거를 자본이라 그래요. 남의 걸 부채라고 하고 합쳐서 자산. 돈과 관련되는 개념 자본, 자산, 부채 이런 말이 나오면 당연히 경제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상품이란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통 상품이 어떻게 거래가 되냐면요. 일단 생산 요소가 투입이 돼요. 두 번째, 이걸 소비재로 하다가 소비하다가 상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다가 상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제 입에서 생산 요소가 뜨면 여러분들 이거는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얘기인데 좀 늦었으면 중학교 늦되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 생산의 3요소라고 있어요. 생산의 3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토지, 노동, 자본이 있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의 3요소라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생산의 4요소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에다가 경영을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생산 요소 또는 뭐 생산재 그럽니다. 생산재.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이고요. 소비재는 이제 직접 소비의 대상이 되는 주택, 상가, 농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부동산학과 관련을 짓는다면요. 토지 같은 놈은 대표적인 생산재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소비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토지라는 생산재가 투입이 되고 주택에서 한 2년 살았어요. 그럼 2년 동안 이 주택을 뭐 한 거야? 소비한 거야. 그러다가 좀 더 큰 평형대로 이사 가기 위해서 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거지. 그러면 이때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물으면 대답해 주세요. 토지는 뭐요? 생산 요소. 주택은 뭐요? 소비재. 얘를 시장에 내놓으면요, 상품.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통 상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경제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자본, 돈이지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것들이 뜨면 법경기 중에서 경제 활동하는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련되는 단어들이니까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토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생산재입니다. 토지는 생산재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토지가 소비재가 되는 경우 있어 없어? 그러면 쌉 가능, 둘 다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토지 위에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의 토지라면 토지는 생산재가 맞지만 혹시 제주도 놀러 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섭지코지 이런 데 있잖아, 그지? 안 가봤어요? 근데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놀러 가서 관광지로서 이 토지는요, 그 자체가 소비 대상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는 생산재가 맞지만 소비재가 되는 경우 있어 없어? 실무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소비재가 되는 경우 있어 없어? 그러면 소비재가 되는 경우 얼마든지 쌉 가능 있어 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는 생산재지만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 이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에서 5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 자, 토지 및 그정청물 협의와 토지 및 그정청물 받고 준부동산, 광의로 부동산을 구분하는 것은 법경계 중에서 법이고요. 오케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으로 부동산을 구분하는 것은 경제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 개념 암기하실 때는요, 굳이 암기 코드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자산의 산, 자본의 본, 그리고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3본, 생소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3본, 생소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에 있는 3본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경기도권 뭐 안양이나 의왕이나 군포 쪽에 사시는 분들은 3본 너무 잘 알아요. 바로 옆이니까,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 뭐 충남 서산에 사시는 분들, 전북 익산, 경남 진주에 사시는 분들은 3본 잘 몰라. 3본 생소상? 너무 생소하지?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바닥 좀 그래요. 그냥 좀 이상해도 그런갑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생소상은 경제적 개념이다. 3번 생소상은 경제적 개념이다. 기술적 개념은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정리할게요. 자, 법과 경제는 형체가 없는 무형적 측면입니다. 기억나시죠?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으로 구분하기로 했죠. 그럼 기술적 측면은 4가지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데 전부 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이어야 됩니다. 유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공간, 그리고 자연, 그리고 위치,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요,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 공자는 위가 안 좋아. 공자 위환자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자는 밥을 제때 못 챙겨 먹었나 봐요. 그 넓은 대륙을 강야로 다니니까 밥을 제때 못 챙겨 먹어서 만성 12지장 궤양에 시달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공자는 위환자인가? 공자 위환자? 3본 생소상?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은 기술적 개념. 이게 왜 기술적 개념이냐면, 자, 눈으로 공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몇 층인지. 눈으로 위치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치 좋다 나쁘다는 눈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어떻다? 자연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눈으로만. 여기 환경이 좋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술적 측면이 됩니다.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제가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예요. 조심하셔야 될 게, 산이 있고요. 본이 있고요. 연이 있습니다. 자가 3개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요, 당장입니다. 당장 라인 나우. 제목 보자마자 법경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산,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본, 돈이니까 경제적 개념입니다. 요거는 내 돈, 부채는 남의 돈, 합쳐서 자산. 자연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기술적 같은 말, 물리적 같은 말, 유형적 측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앞으로
지금부터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리시기를 바라봅니다. 자로 출발하는 거 3개 가볼까요? 자연, 기술적, 자산, 경제적, 자본, 경제적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쉽잖아. 알겠죠? 그래서 암기하실 때 자기 혼자 암기해 보겠다고 자자생소상 그러다가 한번 걸려봐 진짜. 자자생소상 아니고 3본 두 번째 글자 3본 생소상. 3본 생소상? 3본 생소상은 경제적 개념, 공자위완자 기술적 개념. 자, 근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방금 해봤고요.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복합 부동산 출발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그려보라 그러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리셔야지 법에서는 맞습니다. 어디서는요? 법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봅니다. 어디에서요? 법에서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각각 따로따로 두고 있는 나라고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지와 건물이 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경매라든지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 나중에 이제 뭐 민법에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외국에서는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야, 하나. 그래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없고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일본하고 정도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요, 부동산 활동할 때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 즉 건축물 같은 것들을 일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부동산을 사고 파는 활동, 거래 활동, 그리고 중개하는 활동, 마지막으로 감정 평가하는 활동에서는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경우를 부르는 이름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앞으로는 부동산 그리세요 그러면 우리 법이 그러하니까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그리시다가 부동산 활동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은 원래 법적으로는 따로따로 했던 토지와 건물을 취급했던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할 때 부동산을 갖다 우리는 복합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사고 팔 때 보통 내 집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집만 홀라당 팔고 땅은 안 팔고 하는 경우 잘 없다는 얘기예요.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 감정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부동산 활동상에서는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우리 이것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자 보시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요, 복합 부동산하고는요, 일단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뭐 기술적은 물리적이라고 하죠. 이런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토지하고 정착물 하셔도 되고요, 토지하고 건물하고를 일체로 다루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복합이란 표현 자체가 2개 이상이 결합이 될 때 복합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2개 결합됐는지 3개 결합됐는지를 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3개 결합이 되면 법경기 이렇게 3개 결합이 되면 말 길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근데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2개만 딱 결합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말을 짧게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법경기, 와씨 3개나 결합이 됐어.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토지 건물 이렇게 2개만 결합이 됐어. 그러면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너무 촐랑대나? 진중하게 소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중한 사람이니까. 아무튼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OX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하세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X가 되는 거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X가 되는 겁니다. 객관식 시험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법경기는 말 길게, 최대한 길게 해봐. 복합 개념, 아직 안 끝났어. 개념의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부동산은 복합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복합 부동산. 이렇게 처리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 듣고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오늘 자로 시작하는 거 3개 있었지. 자산,
자본은 경제적 개념, 자연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 법경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토지, 건물을 일체로 다루는 건 복합부동산. 이렇게 한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를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교재 다 있습니다. 교재에다가 우리가 공부한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우리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결합이 돼 있어요. 밑줄도 다 그어놨어요. 내가 법경기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토지하고 건물을 이렇게 결합된 상태, 일체로 처리하는 부동산을 복합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두 개 결합이 되면 복합부동산, 세 개 결합이 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은 3대 측면 뭐가 있다 그랬죠? 법, 경, 기가 있는데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 하기도 하고요. 법과 경제를 묶어서 형체 없어, 무형. 기술적 측면은 현체 있어, 유형. 그래서 기술적 측면의 동의어는 물리적 측면, 유형적 측면 모두 같은 말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률적은 몇 개? 2개. 경제적은 몇 개? 5개. 기술적, 물리적은 몇 개? 4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때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협의부동산과 광의부동산 이렇게 구분하는데 토지 및 거정청물은 그냥 밑줄 그을 거예요. 내가 둘 다 있어. 그래서 토지와 거정청물은 어디에 속해요? 그러면 협의에 속하고 당연히 협의니까 광에도 속해요. 협의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거정청물 모두 같은 말이고 협광의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갖고 구분하는 거예요. 토지 및 거정청물 붙박이, 준부동산 없으면 협의, 있으면 광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준부동산 좀 봐야 되겠다. 준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다른 건 안 돼. 등기 등록으로 공시를 해야 돼.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입니다. 얘들은 저당권 할 수 있고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류는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 등의 재단,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재단하고 임목하고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좀 난이도가 높긴 한데 등기할 수 있는 거 혹시 4개와 등록할 수 있는 거 4개를 굳이 구분해 보라면 자동차요, 건설기계요, 항공기요, 그리고 어업권이요. 이런 것들은 등록할 수 있는 4가지가 되는 거고요. 등기할 수 있는 4가지는요. 선박이요. 물론 20톤 이상입니다. 20톤 이상. 기산 범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장재단이요. 그리고요. 광업재단이요. 그리고 임목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5개요. 경기도에 있는 3본 생소상? 3본 생소상?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기술적 개념 4가지는요. 공자위환자 기억을 하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자산, 자본, 자연은 밑줄을 좀 그어두시고 구분을 하시고요. 토지는 당연히 뭐가 맞지만 생산재가 맞지만 소비재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표현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정리했던 용어 정리에서 상당히 심화 이론까지 했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다루어 본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하나만 더 할게요. 첫날이지만 용어 정리는 좀 꼼꼼하게. 토지정착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토지정착물. 토지정착물은 당연히 토지에 원래 동산이었는데 이제 토지에 딱 부착이 돼서 이제 영구적으로 결합된 물건을 토지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어떻게 해요? 법상으로 토지와 분리 양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토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속정착물이라고 하고 토지로부터 독립시켜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있다니까 독립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요. 토지정착물은 분리 양도가 이것만 정착물만 분리해서 양도가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는데 안 되는 게 종속적인 정착물이고 되는 게 독립정착물입니다. 제가 종속정착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담장, 교량, 국어,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이런 것들은 종속적인 정착물이에요. 독립적인 정착물은 토지와 분리 양도가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총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암기 제가 오늘 좀 시켜드릴게요. 첫날부터 암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건물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분리 양도도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근데 건물 이놈은 언제부터 건물을 볼 거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등기하면서 건물이냐? 아니면 사용 승인 받았을 때부터 건물이냐? 아니면 신축 중이어도 건물이냐? 답은 세 번째 거. 신축 중이어도 건물로 봅니다. 다만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주벽, 기둥, 지붕 요 세 개가 완성이 돼야 돼. 요거 세 개만 완성이 되면 뭐 없이도, 사용 승인 없이도,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독립적인 정착물, 독립적인 정착물로 간주가 됩니다. 요거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초등학생들한테도 물어보면 야 너 장래희망이 뭐야? 그러면 건물주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건물주가 됐어요. 아는 친구들한테 자랑해야 되지, 그지? 이거 내 건물이야 이렇게 자랑해야 돼. 내가 건물주 됐어 이렇게 중개해서 돈 많이 벌어서 건물주 됩시다 우리. 그래서 친구가 자랑합니다. 이거 내 건물 이거 죽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죽이지. 내 건물 죽이지 이렇게. 주벽, 기둥, 지붕이 완성이 된 건물은요 사용 승인이나 등기 없어도 토지와 독립적으로 다루어지는 독립정착물.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미분리 과실입니다. 그 미분리 과실은 관습법상 이 뭐를 갖춰야 되면 명인방법이란 걸 갖춰야 돼요. 명인방법을 갖춰야 된다. 명인방법은 나중에 민법이나 다른 과목 시간에 배우시게 될 건데 이게 내 거라고 막 표시를 하는 작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학창 시절에 이름표 붙이듯이 여기다 내 거라고 막 표시를 해요. 미분리 과실은 원칙적으로는 종속적인 건데 주변으로 미분리 과실 주변으로 명인 방법을 갖추는 순간 아예 독립적인 정착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빠뜨리면 안 돼요.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된 과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원래는 감나무에 걸려 있는 감은요 종속적인 건데 이 미분리 과실도 주변에 뭐를 갖추는 순간 명인 방법을 갖추는 순간 독립이 될 수가 있다. 표현상의 특징은 다른 과목 시간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수목.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무라는 글자를 지우세요. 나무라는 표현은 그 학문에서는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 수목이라 그래요. 수목. 아시겠죠? 수목. 수목이라고 합니다. 수목. 나무는 누가 쓰는 말이냐면 이렇게 어린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차일드, children. 우리는 이제 배운 사람들은 나무를 수목이라고 합니다. 수목도 앞에서처럼 명인 방법이라는 걸 갖출 수가 있어요. 갖출 수가 있고 이게 수목의 집단일 때는요 뭐가 가능하냐면 수목의 집단일 때는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등기되었을 때는 얘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 갖추었을 때는 그냥 수목 집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등기되었을 때는 임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임목이라는 말을 쓰려고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수목의 집단이어야 되고 등기했을 때, 수목의 집단이어야 되고 등기했을 때. 그래서 수목이 맞긴 한데 명인방법 갖추었을 때는 그냥 수목 그러고요. 등기되었을 때는 임목 그럽니다. 등기하려는 임목들은요 수목의 집단이어야 되고요. 이해하셨죠? 다시 한 번 더.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등기가 안 되면 임목이라는 말은 못 써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이 또 하나 있네. 미분리 과실은 뭐는 되는데 명인방법은 되는데 등기가 안 돼. 근데 수목은 명인방법도 되고 등기도 되는데 등기됐을 때는 더 이상 수목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부른다? 임목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해된 것 같아 보니까. 좋아요. 그리고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농작물. 이 농작물은 사실은 민법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릴 얘기가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이 표현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 타인 토지.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 뭐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혹시 갑의 땅에다가 갑이 농작물을 재배한 거야. 갑의 땅에다가 갑이 농작물을 재배한 거야. 그럼 이 농작물 소유권은 누구예요? 그러면 갑 거지 뭐. 토지 소유자 거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구별 실익이 없어요. 근데 갑의 땅에다가 을이 농작물을 재배한 거야. 그 을은 뭐라 부르냐면 경작자라고 부르거든요. 그 을 입장에서는요. 자기 토지가 아니라 남의 땅이란 말이에요. 타인 토지.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이란 말이지. 그럼 이 농작물은 누구 거냐?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권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을이 이 땅을 사용할 만한 정당한 권한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을이 정상적으로 이제 임대료를 지불하고 갑의 땅에다가 농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이때는 권한이 있다. 그럼 당연히 이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가 가져가겠지. 토지로부터는 독립적인 거지. 오케이? 근데 문제는 권한이 없어요. 얘가 남의 땅에다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농작물이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요. 성숙되었을 때는요. 농작물 소유권을 갖다가 경작자에게 줘버린다는 우리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거든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라도 소유의사로 자주점이라고 합니다.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어요.
20년간 자신의 소유권이라는 권리 위해서 쿨쿨 잠을 잔 자 보호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불법이라도 농작물이 성숙될 때까지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주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고요. 개로는요, 수업 시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잤어요? 보호되지 않습니다. Are you sleeping? 보호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네요. 그죠? 잠자지 마.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 권한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타인 토지.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요, 성숙되는 순간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주니까 독립이 됩니다. 요 네 개를 지금 당장 right now 암기합시다. 첫 번째는 뭐요? 건물. 신축 중이어도 죽이지만 되면. 그 다음에 명인방법 두 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명인방법 미분리과실. 명인방법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이 한 세트야. 타인 토지 농작물. 한 번 더. 네 개 암기. 지금 암기. 첫 번째 건물. 뭐만 되면 죽이지. 내 건물 죽이지. 두 번째 명인방법 미분리과실. 명인방법 수목 등기 임목 한 세트. 타인 토지 농작물. 근데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종속정착물이든 독립정착물이든 토지정착물이에요. 근데 아예 그냥 동산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예 동산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뭐조차 아니야? 정착물조차 아니야. 일단 가식 중에 있는 수목. 가식이 뭔지 아세요? 가식이? 옮겨지기 전에 잠깐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를 가식이라고 그래요.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 뭐라고요? 가식. 가식 중에 있는 수목. 두 번째는 경작 수확물. 수확물은 이제 acquired 된 거, 배워낸 것을 수확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확된 거. 네 번째는 임차인 정착물. 우리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는 거죠. 우리 만약에 오피스텔에 들어갔더니만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어. 이거는 집주인이 설치한 거, 임대인이 설치한 거거든. 이거는 못 돼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자에게 넘어가는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원룸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그런 옵션이 없는 집에 세탁기 설치하고 냉장고 설치하고 에어컨 설치했다면 누가 설치했죠? 임차인이 설치했단 말이야. 얼마든지 이사갈 때 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동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가수차 동산. 가수차. 여러분 가수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있겠지. 가수차는 동산이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Do you know singer? 가수차.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노래도 부르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가수차. 가수차 동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요. 자, 크게는 두 개. 토지정착물과 동산으로 구분하시고 토지정착물을 또다시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독립정착물 몇 개? 4개. 동산 몇 개? 3개. 동산 3개.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싹 다 종속적인 정착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세요. 국어,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은 뭐예요? 그러면 토지정착물 중 종속정착물. 오케이? 건물, 명인방법 미분리과실, 명인방법 수목, 등기임목, 타인토지 농작물은요. 토지정착물 중 독립. 임차인 정착물, 경작수확물, 가식 중에 있는 수목, 가수차 이런 것들은 아예 정착물조차 아닌 동산.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토지정착물 중 종속정착물, 토지정착물 중 독립정착물 아예 동산으로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할 거고요. 복습 한번 해봐야 됩니다. 모든 수업을 복습할 거야. 하여튼 복습을 하고 갑시다. 법경기의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토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복합 부동산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협의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을 받는 광의의 부동산은 법경기 중에서 법, 3번 생소상은 법경기 중에 경, 공자 위환의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은 법경기 중에 기술적, 물리적, 유형적 측면이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협의와 강의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준부동산인데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고요. 부동산의 준하에 처리되기 때문에 소유권, 저당권, 감정평가 대상이 되고요. 심지어 중개 대상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 재단, 기타 종류가 있고요. 등기되는 건 4개와 등록되는 건 4개까지 가시면 난이도 상급에도 도전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토지정착물 중 담장, 교량, 국어,
경장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은 종속적인 장작물. 건물, 주기지, 명인방법, 미분류가실, 명인방법, 수목, 등기임목, 타인토지 농작물은 독립장작물. 가수차, 가식, 수학, 임찬이 뜨면 동산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의 용어, 출제 가능성 100%짜리인데 입문 과정이라고 해서 대충 하지 않겠습니다. 완벽한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니까요. 다음 주에 이어서 부동산의 용어 정리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